중국 체제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중국의 헌법 권력. 그래서 헌법이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이지만 실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규약이 더 사실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헌법 제정 권력인데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다. 이제 헌법 제정 권력에 관한 그 이론인데요. 왕정, 왕국에서는 왕이 만들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가기관을 영도하고 있다. 헌법을 만들 때 재헌헌법에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직접 헌법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국회, 전국인민대표가 헌법을 만듭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다.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그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식 그 사회주의의 전망을 보게 되면 중국 헌법이나 공산당 규약에서 어떤 현재의 그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규약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이 과연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는 자본주의적, 정치는 사회주의적 이런 경제와 정치의 불일치 현상이 있는데 과연 중국 공산당이 이 경제에 관한 통제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형성하려는 과도기적 기능, 중국이 생각하는 과도기적인 모델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자에서 약 모호하고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거나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로 도피해야 되는데 바로 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주권, 중국식 민주주의란 평가를 두게 되면 먼저 그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간접 선출하고 있다. 그죠? 지방의 인민대표에서 간접 선출한다. 둘째는 이제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표 자격이 정지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격을 심사해서 당선 무용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의가 불안정하다. 자본주의의 국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4배 차이를 둔다 그랬죠. 선거인의 격차. 이 평등 선거에 좀 반하고 있다. 평등 선거에 반하고 있다. 선거구가 자본주의는 주소별로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는 직장, 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군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 이 선거구 확정이 자본주의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군대에서 별도로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정수에 비례해서 후보자를 제한하고 입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라이머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어쨌든 후보 추천에 있어서 제한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조례나 이런 걸 취소하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법치는 사실은 이제 그 소련의 1977년 소련의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기관 그리고 공산당의 활동 규칙이다. 그래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에서 권력관계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중국 헌법의 내용이 정하기잖아요. 공산당의 규약의 내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중국 헌법의 내용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고의 정치 규범은 중국 공산당 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만 중국 공산당 규약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 국가에 대한 영도를 선언하는데 이 영도는 정치적 영도라고 했죠. 정치적 영도다. 헌법의 개정을 할 때도 중국 공산당의 그 주요 간부들이 국가기관의 간부이기 때문에 공산당 입장을 반영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독립.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 이것들을 다 이제 통괄한다 그랬죠. 통괄한다. 그래서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본 법관에 관한 것까지도 이 의회에서 다 갖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법률 해석권을 사법부가 아닌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의 민족문제 대외관계. 어쨌든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대외적으로 식민지를 획득하려는 팽창, 그죠? 팽창 정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의 핵심은 팽창이 아니라 주변 국가 오랑캐의 관리다. 그래서 오랑캐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 기미라는 건데 굴레를 씌우고 얽매우고 구속한다. 이제 뭐 조공 체제를 말하는 거죠. 조공 체제.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4대 공정, 4대 공정은 주변국 접경지대의 민족과 역사를 한족 중심의, 그죠? 한족 중심의 중국 사회주의 중국 민족과 그 역사에 편입하고 있다. 중화가 중국의 중심이니까 대외 팽창은 안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고립주의죠. 세국 정책이다. 이로 인해서 중국이 도태되고 반식민 상태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서방의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는 반제 반봉건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후에는 이제 외교가 폐쇄, 세국이 아니라 강대국, 즉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소분쟁이 끝난 이후에는 주로 이제 서방, 미국과 소련, 서방에 대한 태도가 외교의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 관한 입장을 보게 되면 등쇼평에 대해서 그 도강야해, 양해, 칼집의 칼날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운다. 아직은 미국에 대항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1990년대에 장점이 생각한 대국 외교는 경제적 위상에 맞게끔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인 개입 정책이다. 홍콩을 반환받고 이제 대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한 2000년대에 있어 후진타오의 화평국이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지지하면서 대국으로 발전하겠다. 즉 경제적 성장을 근거로 해서 군사적으로도 성장하겠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개입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는 유소작이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 획득을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과 경쟁을 하지만 미국과 경쟁을 하지만 미국에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후퇴하고 훗날을 도모한다는 구동존의 정책을 폈다. 지금은 시진핑은 2012년에 출범했는데요. 신대국 외교다. 이 중에 신형 대국 관계는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미중 체제로 바꾸겠다 하는 게 이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신성해온 주변 국가를 중국과의 문명 공동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즉 미중 협력적 경쟁 관계, 양극 체제 혹은 다극 체제. 주변 국가를 경제력으로 주변 국가를 경제력으로 자기 측의 영향권을 주겠다. 그게 되죠. 전통적인 화의 사상을 오늘날에 맞게끔 재구성한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으로 전 세계에서 협력국을 형성하려는 신중국가를 형성하려는 1대1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시진핑이 현재 3기의 연임 금지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3선을 할 것이냐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대등하게 올라서겠다는 두국 강경을 제시를 했고 이는 중국의 영광을 제한하겠다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이제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로 군비를 확장합니다. 최첨단 무기와 전략 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이제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척을 만들고 있다. 미국에 대항할 만큼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오바마 정권 때까지는 이런 중국의 야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침묵했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잠정적인 미래의 적국, 아직 현재의 적국은 아니지만 미래의 적국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바이든도 이러한 것들을 계승해서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력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이제 미국의 무역 전쟁 도발에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죠. 즉 관세에 대해서 관세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서 그렇지 경제적 보복 수단을 통해서 주변국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것을 은연중 강조합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이제 군사적 대결도 회피하지 않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외교의 강경 노선, 전투적인 노선을 이제 서방에서는 전랑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 회담에서 아주 노골적인 대립을 보였습니다. 아까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안보 책임자죠. 외교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언론 앞에서 아주 노골적인
대립, 노골적인 대립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 일부 외교관들이 전투적 태세를 보였다. 전략 외교라는 건 늑대 외교라는 뜻입니다. 늑대처럼 공세적이다.